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재밌겠죠? 우리가 굉장히 요즘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굶지 않고, 교육도 조금씩 받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좀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 이 책은 물질적 풍요가 아이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부모의 양육 지혜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없이 풍족하지만 더없이 불행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부는 어떻게 아이에게 독이 되는가 라는 책이고요. 매들린 러바인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은 임상 심리학자로 30년 넘게 일한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고 부유하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아들을 키웠대요.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교육자였고 임상 심리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간절하게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는 없고 왜 혼자 있어야 했는지를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맥락이 부족한 아이들은 무의식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지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가 수치스럽다면 아이들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왜 그랬는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통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해도 이걸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 발생률을 높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되풀이돼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첫째는 성취에 대한 압박,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었고, 둘째는 부모로부터의 소외였대요. 지나친 간섭도 있지만 지나친 소외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문제 발생률을 높이는 임상 결과라고 합니다. 많은 연구 자료들은 걱정하는 부모가 걱정하는 아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이가 내가 세상에 나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느낌 또한 감각이 형성되는 데 있어 부모의 평소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평소에 그래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를 둔 아이는 뭔가 도전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한 모든 최악의 결과를 모두 생각해보는 부모를 둔 아이에 비해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부모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태도가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부모가 걱정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내 아이는 천재예요 하는 부모는 정말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가족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저녁밥을 함께 먹는 것이다. 일주일에 5번 이상 같이 식사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주 2회 이하인 아이들에 비해 담배나 술,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적고 성적은 더 높으며 우울증 증상이나 자살 시도하는 일은 더 적다.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지켜보면서 물질적인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에 있다. 가장 나쁜 점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다. 부유한 가정의 10대들은 국어 에세이 과제를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 산다. 친구에게 돈을 주고 개봉 영화관 앞에서 대신 줄을 서게 하고 과외교사를 꿰어 숙제를 대신하게 한다. 상담실을 찾은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약물만 그만두면 새 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다른 어머니는 딸에게
살을 1kg씩 뺄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은 돈과 물건이 풍부하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돈과 물건을 이용하곤 한다. 자, 이렇게 돈으로 계속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유혹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판단을 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존성이 높아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냥 다 시키는 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제가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반찬을 어떻게 사 먹어요? 이유식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나요? 간단한 수리 같은 거 다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해야 됐어요. 자재만 사서. 이렇게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다 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사실은 내가 무능력해져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남을 시키니까. 돈이 아까워서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셀프 등기도 제가 해보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아이들 모유 수유도 하고 이유식도 제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유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면 남을 이렇게 하인처럼 부리는, 실제로 지금 재벌가 2세, 3세들 보면 인성이 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을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주면은 인성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궁극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은 아이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자신의 결정이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느끼게 될 때 진정한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자기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자기 관리고, 자기 관리, 자기 조절, 충동 조절, 좌절을 견뎌내는 힘, 이런 거야.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힘, 이런 걸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보상은 칭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는 커가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고 한층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마다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자기관리 기술이다. 하지만 매번 부모가 해결해 주었던 아이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다.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견디는 아이들은 자기관리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자신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느낌이 자라게 된다. 회복 탄력성. 나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다시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죠. 공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방과 후나 저녁, 심지어 가끔은 주말에도 아이 혼자 집에 남겨두는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판단력이 덜 성숙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시기에 술과 약물에 빠져서 중독이 되는 그런 확률이 높대요. 우리나라는 약물은 잘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영역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것들. 위험하죠. 부모의 진정한 따뜻함과 수용은 자녀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이의 그대로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놀랍도록 고유한 존재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면들이 있지만 부모인 우리가 다듬어주면 좋은 사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모의 수용은 아이가 뭘 잘해서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놀랍도록 고유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늘 바쁜 부모들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이미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괜히 사소한 일로 아이와 갈등하고 분노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훈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그저 아이와 기쁘게만 지내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완전 제 케이스 같아요. 저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저 기쁘게만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는 시간 너무 짧은데 잔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면 혼내요. 하루 종일 있으면 무조건 아이를 훈육하고 야단칠 일이 생겨요. 참 진짜 그런 전곡을 다 찌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한계선을 정해주고 그것을 어겼을 때의 결과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기에 그 과정에서 아이가 화를 내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양육의 한 부분이며 부모이기에 치러야 할 대가다. 아이가 술을 너무 마신다며 진료실로 데려온 부모.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부모. 아이에게는 약물을 끊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몰래 감춰두고 계속하고 있는 부모는 아이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면 부모의 논의가 먼저 책임감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와 자신을 속이게 된다고. 이거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무슨 직업을 구할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기로 했다. 좋은 삶이란 돈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이 자기 가슴이 시키는 길을 잘 찾아내는 행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이분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직업을 구하고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가슴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잘 살 것이다 라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힘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돈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두려워 이웃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유하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왜? 힘든 문제를 그냥 변호사, 세무사, 아니면 그런 사람들 고용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리고 원래 힘든 문제를 말로 이렇게 나누면 되게 속이 시원해지고 위로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나의 힘든 문제를 얘기하는 걸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돈이 많은데 나의 이런 상처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소문날까봐 두려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강점만 끌어안고 약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 아이들은 엄마의 유능한 모습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아이가 도전을, 심지어 실패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는가? 엄마가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아이들과 적절히 나눌 때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회복 탄력성, 스스로에 대한 연민 등을 배울 수 있다. 자, 여기에서요,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빚이 지금 되게 많아요. 돈이 지금 없어요. 근데도 아이한테는 계속 교육비를 주고 옷을 사주고 용돈을 줍니다. 빚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가 뭘 사달라고 조르면 더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대부분 부모가 그래요. 그런데 아이한테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빚이 많아. 집을 사느라 빚을 많이 졌어. 아빠 월급에서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을 대출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해. 이걸 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만큼 돈을 쓸 수가 없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엄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빚을 갚을 거야. 몇 년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어. 라고 아이와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눈다면 아이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고생하면 더 우린 잘 살 수 있겠다 라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막 감추고 잘 사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러면 엄마의 마음이 되게 골마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양육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유한 엄마들은 그런 걸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사실은 엄마로서 또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 그리고 모든 결정에는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 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어른은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고 결정을 항상 할 때 이거 할 건지 이 길로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로서의 삶이 뭐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던 워킹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아이를 좀 키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쉬운 분야에 관심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임상심리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 아이 모두 독립을 한 상태이고 나는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불안감, 죄책감 없이 다시 지적인 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엄마들, 워킹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책에 되게 가득합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읽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좋은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 책은 프로미닷컴 대표 푸름아빠 최희수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썼어요. 너무나 좋은 책이고 출판사는 책으로 여는 세상인데 뒤에 보니까 추천사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기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풍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삶이 가난했던 부모는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가난의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은 매들린 러바인이라는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가 실제로 수많은 공부 잘하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지를 분명히 밝힌 책입니다. 지은이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가 더해진 힘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면서 뭔가 막연하게 이것이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드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피할 것은 피하는 분별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워킹맘이고 요즘 워킹맘 너무 많죠. 그래서 워킹맘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 책,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